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저께 인문학 강좌 7강의 그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주제는 동일합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그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다섯 번째, 자연에 대한 몇 가지 오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화는 보수적이다라는 말은 생물학계에서 진리로 통합니다. 진화는 자연이 이미 만들어낸 것을 기초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특성이 더해지고 과거의 특성이 조금 변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박쥐의 날개와 인간의 손, 고래의 지느러미 있는 골격 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심지어 뼈의 수까지 똑같습니다. 진화는 아주 오래전에 이미 생리학의 기초를 완성해 놓은 것입니다. 진화는 대체로 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변이, 바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변이는 유전자 조합과 무작위적 돌연변이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같은 종이라도 개체가 각기 다릅니다. 자연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개체 중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개체를 선택합니다. 자연 선택설은 영겁의 시간 동안 생명체에게 일어난 연속적인 변형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자연 선택, Natural Selection이라는 것에서 자연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또 동물들이 적응한다는 환경, environment, 환경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연과 환경에 대한 다양한 가정이 있지만 가정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우리가 뭘 몰라서 공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고 있다면 공경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착각 때문에 공경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선 자연은 어떤 본성을 지닌 것, 즉 정적인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연은 정적인 동시에 역동적입니다. 환경, 즉 선택하는 자연도 변합니다. 도교의 핵심 개념인 음양은 이런 관계를 훌륭하게 도식화했습니다. 도교에서 존재 혹은 실제나 현실은 음과 양이라는 대립하는 두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음과 양은 서양어로 여성성과 남성성 혹은 암컷과 수컷으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혼돈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도교의 상징은 머리와 꼬리가 맞물린 두 마리 뱀을 감싸고 있는 원입니다. 혼돈을 뜻하는 검은 뱀의 머리에는 흰 점이 있고 질서를 뜻하는 흰 뱀의 머리에는 검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된 이유는 혼돈과 질서가 언제나 나란히 존재하고 서로 교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태양의 순환조차 일정하지 않습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됩니다. 모든 죽음은 곧 형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연이 정적이라는 생각은 심각한 오류를 낳습니다. 자연 선택이라고 할 때 선택이라는 용어에는 적응성, 피트니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택된 것은 적응성입니다. 적응성은 어떤 유기체가 자손을 남길 확률을 뜻합니다. 자손을 남기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기체의 유전자가 자연스럽게 전파됩니다. 따라서 적응성에서 적응은 환경의 요구에 유기체의 자질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환경의 요구를 정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면 자연이 변하지 않고 늘 같은 모습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화는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발전이 되고 적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더 완벽해지는 현상이 됩니다. 진화가 특정한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간을 진화의 정점에 둔 정향진화설, evolutionary progress라는
정양 진화설은 자연을 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이론의 부산물입니다. 이 이론은 자연 선택의 종착점이 고정되어 있으며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조금씩 개선되면 결국 자연 선택의 종착점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하는데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자연은 선택하는 행위자이지만 정적인 행위자는 아닙니다. 자연은 매번 다른 식으로 행동합니다. 연주곡의 악보처럼 변화무쌍합니다. 어쩌면 이 때문에 음악이 자연을 모방한다고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종의 유리한 환경이 바뀌면 원래 환경에서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주던 특성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연 선택설은 생명체들이 자연이 설정한 특정한 목표에 자신을 정밀하게 맞추어 간다는 가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체들이 자연과 함께 춤을 춘다고 말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 춤이 목숨을 빼앗아 가는 치명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루이스 캐럴이 쓴 거울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붉은 여왕은 앨리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왕국에서는 같은 자리에 있으려면 전속력으로 달려야만 한단다.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타고났다 해도 가만히 서 있는 자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역동성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매우 빨리 변하는데 그 안에는 아주 천천히 변하는 것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악 역시 이런 현상을 자주 모방합니다. 나뭇잎은 나무보다 빨리 변하고 나무는 숲보다 빨리 변합니다. 날씨는 기후보다 훨씬 변화무쌍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화는 자연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기초로 이루어진다는 진화의 보수성을 기억합니까? 예를 들어 팔의 형태가 팔뼈의 길이와 동시에 변한다거나 손의 형태가 손가락 기능과 동시에 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진화의 보수성이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서 속에도 혼돈이 있고 혼돈 속에도 혼돈이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질서 안에도 혼돈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질서는 가장 변하지 않는 질서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두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뭇잎을 보고 있으면 나무가 보이지 않고 나무를 보고 있으면 숲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항상 실제하지만 전혀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까마득한 옛날부터 생명체를 지배해온 서열관계 역시 그런 질서 중 하나입니다. 자연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콘크리트 건물에 둘러싸여 부족함 없이 지내는 현대 도시인은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들의 풍경화에 등장하는 자연을 오염되지 않은 낙원이라고 상상합니다. 훨씬 이상적인 관점을 지닌 환경보호운동가들은 자연을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갖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파괴와 약탈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안타깝게도 코끼리 피부병, 즉 피부가 점점 두꺼워지는 병으로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환자가 있습니다. 코끼리 피부병과 그 병을 일으키는 사상충, 즉 길이가 1m나 되는 기생충인 메디나충, 매년 수백만 명이 감염되는 말라리아와 그 말라리아를 옮기는 학질모기, 기아를 촉발하는 가뭄,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 전세계 인류를 공포에 떨게 한 에이즈도 환경의 일부입니다. 코로나도 역시 환경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은 순전히 아름다운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재해나 역병 역시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변을 개선하여 자식들을 보호하고 도시와 교통시설을 만들며 식량과 전기를 생산하는 이유는 자연의 낙원 같은 곳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자연이 우리를 멸종시키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대자연의 섭리에 맞추어 살아가는 게 더 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은 문화적 인공물과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라는 생각은 어떨까요? 혼돈과 질서가 뒤엉킨 세계에서의 질서는 오래 지속될수록 더욱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자연은 선택하는 행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성이 오래 지속된다는 의미는 그것이 오랜 시간 선택을 받아오고 생명체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특성이 물리적인지 생물학적인지 아니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인주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소성입니다. 그런데 서열 구조를 사회적 특성이나 문화적 특성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림잡아 5억 년 동안 존재해온 생명체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시간이라면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서열 구조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군산 복합체도 아니고 가부장제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연적이고 임의적인 문화적 인공물이며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열 구조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영속적인 특성에 가깝습니다. 서열의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서열 구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탄생 이후 우리는 아득히 먼 옛날부터 서열 구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피부와 손, 폐와 뼈를 갖기 전부터 서열을 두고 싸웠습니다. 서열 구조는 문화보다 자연에 더 가깝습니다. 지구에 나무가 등장하기 전에도 서열 구조는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열 구조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뇌의 영역은 아주 오래전에 생성된 뇌에서 가장 원초적인 부분입니다. 뇌는 인간의 지각과 가치, 정서와 생각, 행동을 조절하고 의식과 무의식의 모든 면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패배나 실패를 경험한 인간은 서열 싸움에서 진 바닷가재와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어깨가 처지고 고개를 숙인 채 걷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의기소침해지며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함을 느낍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만성적인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활기없고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강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인간과 바닷가재는 행동과 경험에서만 유사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신경화학도 여러 부분에서 똑같습니다. 바닷가재의 자세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화학물질 세로토닌부터 살펴봅시다. 서열이 낮은 바닷가재의 세로토닌 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서열이 낮은 인간 역시 그렇습니다. 세로토닌 수치는 패배할 때마다 더 낮아집니다. 세로토닌 수치가 낮다는 것은 자신감이 없다는 뜻이고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더 힘듭니다. 서열 구조가 낮을수록 수시로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리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건은 대부분 좋지 않은 일입니다. 인간이나 갑각류나 세로토닌 수치가 낮으면 행복감이 떨어지고 고통과 불안이 증가하며 질병에 걸린 위험도 커지고 오래 살 확률이 낮습니다. 서열구조 상위 집단은 세로토닌 수치가 높고 질병과 고통을 겪을 확률이 낮으며 수명도 깁니다. 절대 소득이나 음식물 섭취량 등 다른 변수가 같아도 서열과 세로토닌 수치에 따라 양상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서열구조의 중요성은 절대적입니다. 6번째, 지위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생각과 감정이 감지하지 못하는 인간의 뇌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아주 원시적인 계산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서열을 차지하고 있는지 정확히 추적하고 관찰하는 장치입니다. 서열 계산기가 우리 서열을 단 1단계부터 10단계까지로 평가한다고 해봅시다. 만약 당신이 1단계에 있다면 최고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남성이라면 의리의리한 집을 차지하고 최고급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성원은 당신의 환심을 사려고 경쟁할 것이고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날 확률도 높습니다. 또 우두머리 수컷 바닷가재처럼 당신 마음을 얻으려고 경쟁하는 매력적인 암컷들이 줄을 설 것입니다. 한편 당신이 여성이라면 최상급 구원자들, 예컨대 훤칠한 키에 떡 벌어진 체격을 지닌 남자 혹은 창의적이고 믿음직하며 정직하고 너그러운 남자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상위권 여성도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기 위해 치열하고 무자비하게 경쟁합니다. 여성은 폭력을 쓰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 대신 경쟁자를 하찮은 존재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언어적 속임수와 전략을 사용합니다. 여성은 상대적으로 언어 기술에 능합니다. 반면에 가장 밑바닥인 10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마땅히 살만한 곳이 없고
있다고 해도 누추하고 지저분합니다. 굶지 않으면 다행이고 먹더라도 형편없는 음식으로 허기를 달랠 뿐입니다. 초췌한 몰골만큼 정신적으로도 피폐합니다. 누구에게도 매력적이지 않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고 있더라도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 뿐입니다. 몸이 약해서 병에 잘 걸리고 노화도 빨리 찾아와 젊어서 죽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그의 죽음을 애도해 줄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돈이 생겨도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제대로 쓰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마약과 알코올, 도박 같은 위험한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오랫동안 쾌락을 박탈당한 상태로 지낸 사람에게 마약과 알코올은 더 큰 쾌락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돈 때문에 약탈자와 사이코패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최하층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이용해 이익을 취합니다. 서열구조 최하층은 무섭고도 위험한 곳입니다. 뇌에서 사회적 위치를 평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는지 관찰합니다. 그렇게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뇌는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고 우리에게 지위를 부여합니다. 동료들이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면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사건이나 환경에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더욱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빠른 반응이 필요합니다. 최하층에서는 비상사태가 자주 일어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든 생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항상 경계심을 유지하면 정신적 에너지와 체력이 빠르게 소모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민감한 반응은 흔히 스트레스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현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에서 비롯되는 제약에 대한 반사작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최하층에 속한 사람의 뇌는 아주 사소한 사건도 최악의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게다가 주변에 좋은 친구가 별로 없어 모든 것을 혼자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하층에 속한 사람은 언제 일어날지 모를 뜻밖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고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미래를 위해 남겨두어야 할 에너지까지 쓰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되도록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에 앉아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힘껏 누르고 있는 상황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나치면 모든 것이 망가지는 법입니다. 따라서 이런 비상사태가 닥치면 뇌는 면역체계까지 가동을 중지시키고 미래를 위해 남겨둬야 할 에너지와 자원을 끌어다 쓰면서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은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예컨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성의 유혹에 잘 넘어가거나 수준 낮고 지저분하며 심지어 불법적인 쾌락에 선뜻 달려들 가능성이 큽니다. 쾌락의 기회가 드물기에 그런 기회가 생기면 일단 저지르고 봅니다. 그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낭비하고 심지어 일찍 죽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결국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환경은 인생 전체를 파멸의 길로 이끕니다. 그러나 당신이 높은 지위에 있다면 뇌의 계산기는 보금자리가 안전하고 편안하며 먹을 것도 많다는 것을 압니다. 주변에 당신을 도와줄 능력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 역시 계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당신에게 피해를 줄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낮으므로 웬만한 일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변화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여깁니다. 세로토닌이 다량으로 분비된 덕분에 자신감 넘치고 차분한 모습을 보이며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한 자세를 취합니다. 불안한 경계의 눈길을 거두고 여유롭게 행동합니다. 현재 위치가 안전할수록 미래도 밝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계획에 집중합니다. 좋은 기회가 많으므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더 큰 만족을 위해 작은 만족을 참을 수도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사려 깊은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7번째, 뇌는 어떻게 망가지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런데 때때로 뇌의 계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면과 식사가 불규칙할 때 계산 기능이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을 만나면 계산기가 혼란에 빠집니다. 몸은 무수히 많은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준비된 오케스트라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모든 부분이 각자의 역할을 제때 제대로 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음과 혼란이 발생합니다. 규칙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상적인 행위는 자동화되어야 합니다. 안정되고 신뢰할 만한 습관으로 자리 잡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일상적인 행위에서 복잡성이 줄어들어 단순해지고 예측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현상은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사와 수면을 일정한 시간에 하는 아이는 즐겁고 신나게 행동하지만 수면과 식사 시간이 들쑥날쑥한 아이는 불평하고 짜증내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담자를 만나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수면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잠을 깨는 시간에 일어나는지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을 자는지 묻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부터 들이라고 충고합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은 덜 중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에 잠을 깨는 습관은 필요합니다. 일상이 규칙적이지 않으면 불안증과 우울증도 잘 치료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시스템은 적절히 반복되는 하루의 생체 리듬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침을 챙겨 먹는지 묻습니다. 나는 내담자에게 잠을 깨면 최대한 빨리 아침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이 좋습니다. 단순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은 흡수가 빨라 혈당이 급격히 높아졌다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불안증과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인 스트레스 지수가 높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복잡한 일이나 신체 활동을 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호르몬으로서 혈류 속의 인슐린이 증가하면 혈당을 완전히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저혈당 상태에 빠지면서 정신생리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가 온종일 지속됩니다. 이런 시스템 오작동은 잠을 자기 전까지는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불안증에 시달리는 내담자가 일정한 수면 스케줄을 지키고 아침을 먹는 것만으로도 정상 범주로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다른 나쁜 습관도 뇌 속 계산기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원인 때문에 뇌 속 계산기가 망가질 때도 있습니다. 나쁜 습관 때문에 복잡한 양성순환고리, 즉 출력이 입력을 늘리는 과정이 반복돼서 출력과 입력이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순환작용이 작동되면서 계산기 기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양선순환고리는 마이크, 앰프, 스피커처럼 기본적으로 입력 탐지기, 증폭기, 출력 장치로 구성됩니다. 어떤 신호가 입력 탐지기, 즉 마이크에 포착되어 증폭기, 앰프로 인해 확대된 형태로 전달, 스피커로 된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기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력 탐지기가 이미 확대된 출력을 다시 탐지해서 증폭기로 보내고 증폭기가 그것을 다시 증폭하고 출력기가 전달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증폭이 무한 반복되면 상황이 통제할 수 없는 지경으로 악화하기 때문입니다. 공연장 스피커에서 귀청이 찢어질 만큼 큰 소음이 나서 깜짝 놀란 경험이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성순환고리가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마이크가 소리를 앰프에 전달하고 스피커가 그 소리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스피커 가까이 있거나 소리가 너무 크면 그 소리가 다시 마이크에 포착되어 음향장치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리가 과도하게 증폭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큰 소리가 나서 자칫하면 스피커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도 이처럼 파괴적인 순환작용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은 보통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지만 꼭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코올이나 기분에 영향을 주는 약물에 중독되는 현상이 가장 대표적인 양성순환 고리 과정입니다. 가령 술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어깨를 똑바로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